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총리가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는데 그 생생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이민자에 대한 증오와 극단주의를 비판하는 인물로 알려졌고, 피격을 당한 총리는 3발이나 맞았지만은 긴급 수술로 일단 생명을 건진 상태입니다. 프랑스가 남태평양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 며칠째 유혈 소요 사태가 계속이 되자 통행금지 등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프랑스 군을 주요 시설에 배치했습니다. 또 대학 입학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돼 이제는 시험을 치를 때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슬로바키아에서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59살 로베르토 피조 슬로바키아 총리가 여러 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서 긴급 수술을 받은 상황이고요. 위급했던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슬로바키아 정부는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강요 회의가 열렸는데 총리도 이 강요 회의에 참가했고, 그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지지자들, 주민들과 만나던 중에 총격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암살 시도 장면이 생생하게 화면에 담겨가지고 그렇죠.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또 더 화제가 되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요. 요즘 확실히 그 소셜 미디어 시대라 그런지 정말 생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저도 봤는데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는데 혼란스러운 현장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됐고요. 경호 요원들이 총에 맞은 피조 총리 양팔을 양쪽에서 잡아 끌어서 급히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는요, 피조 총리가 펜스 너머로 몰려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강요회의 끝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는데, 그때 펜스 너머에 있던 주민들 사이에 바로 이 저격범이 있었습니다. 암살범이 있었고요. 무기를 꺼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총소리가 났고 총에 맞은 피조 총리가 비틀거리다가 뒤에 있던 벤치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사방에서 무장한 경호요원들이 흩어져 있다가 총소리 듣고 다 총리 쪽으로 뛰어오면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무슨 영화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암살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일단 생명을 건졌다라는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로베르토 피조 총리,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가 5발을 발사했고요. 그 중에 3발이 피조 총리 복부에 맞았거나 관통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고요. 처음에 차량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차량 타고 이동하다가 구급대원이 차량 안에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차 타고 가다가는 정말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바로 헬기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헬기가 착륙해서 헬기로 갈아타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 구급대원의 이 판단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차로 갔으면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병원에서 긴급 응급 수술을 받았고요. 총알이 이제 복부를 완전히 관통하는 관통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정말 천운으로 일단 생명을 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리를 저격한 용의자는 누군가요? 그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71살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건 정말 충격적인데, 시집 3권을 출간한 적이 있는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용의자가 사설 보안업체에서 쇼핑몰 보안 업무를 해왔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총격을 가하고 나서 경찰에 뒤잡됐는데, 이 용의자 모습도 지금 사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마에 피를 흘리는 모습, 아마 제압당하면서 머리가 깨진 것 같습니다. 이마에 피를 흘린 모습이 나왔고요. 이 사람은 그 자신의 고향에서 폭력 반대 운동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폭력을 행사한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그 8년 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이민자에 대한 증오, 극단주의를 추구하는 유럽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서 이 극단주의 정부를 싫어하는 이 성향상 아마도 이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싶고요. 슬로바키아 당국도 용의자가 정치적 동기로 로베르토 피조 총리 암살을 시도한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에 슬로바키아에서 선거가 열렸는데 여기서 로베르토 피조 총리가 이끄는 당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 4월 선거 결과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기니까 그 총으로 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미국으로 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총을 쐈다. 뭐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근데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뭐 소식을 들어보면 슬로바키아도 이 그러니까 보수 진보 쪽에 뭐랄까요 그런 거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한 모양이에요. 그 반목이. 로베르토 파조 이번에 피조 이 아. 총격을 당한 총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인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뉴칼레도니아 소식인데 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뉴칼레도니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영국 일간지죠, 더 가디언이 보도했는데 오늘 새벽 5시부터 비상사태가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칼레도니아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닌데요. 이게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이 뉴칼레도니아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본토 밖에 있는 프랑스령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1985년 이후 39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뉴칼레도니아에 프랑스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주 월요일 13일 월요일 밤부터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포했는데 24살 경찰관을 비롯해 최소한 4명이 지금 숨진 것으로 네. 나타났고요. 상점 약탈과 공공건물 방화 등이 발생했고 경찰과 헌병 100여 명 등 수백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체포된 사람들 숫자가 약 200여 명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렇게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유혈 사태가 뉴칼레도니아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프랑스 정부가 뉴칼레도니아 헌법 선거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칼레도니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 버린 겁니다. 이 같은 헌법 선거 조항 개정에 뉴칼레도니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특히 원주민 카나크족이 이 조치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 입지를 좁히려는 의도로 프랑스 정부가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지금 충돌이 났고요. 이게 유혈 사태로 이어졌고 그걸 이제 명분으로 해서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한국으로 치면 뭐 계엄령을 선포한 거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위대와 민방위 간의 총격전 유혈 사태로까지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 등에서 탈옥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뭐 검은 연기 기둥이 수도를 뒤엎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뉴칼레도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자기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싶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프랑스가 아직도 프랑스령이라고 해서 프랑스가 이제 뉴칼레도니아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일부 도로에는 부비트랙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더 가디언이 전했는데요. BBC 방송이 지금 보도한 내용을 보면 19세기부터 뉴칼레도니아가 이제 프랑스 영토였고요. 1980년대 이후 최악의 불안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독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프랑스 정부가 아직도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뉴칼레도니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뉴칼레도니아 사람들하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CNN도 보도했는데요. 지난 수년간 끌어올랐던 정치적 긴장이 드디어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카나크족, 이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큰 족입니다. 카나크족이 오랫동안 분리 독립을 주장해 왔는데 이걸 계속 프랑스가 무시해 왔고 그래서 뉴칼레도니아에서 갈등이 드디어 이제 유혈 사태로 폭발했다는 얘기인데 인구 30만여 명이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0만여 명 중에 이 카나크족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카나크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 너네 나라로 가라. 우리는 뉴칼레도니아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이 얘기인데 프랑스가 이거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입니다. 참 21세기에도 아직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대학 입학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어느 이게 일본에서 날입니까?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의 네. 명문 대학이죠. 와세다 대학. 네. 와세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살의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부정행위한 것이 적발됐다는 소식인데요. NHK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 18살 수험생이 그 위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서류 송치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스마트 안경을 쓰고 문제지를 촬영해서 외부에 유출시킨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와사다 대학 입학 시험이 지난 2월에 치러졌는데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스마트 안경으로 어떻게 뭐 무슨 부정행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지난 2월 16일 와사다 대학 입학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 창조 20학부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 18살 학생이 입학 시험 치러 들어가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초소형 아주 작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굉장히 힘든 그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으로 화학 시험 문제지를 촬영을 해가지고요. 이걸 지인 여러 명에게,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지인 여러 명에게 문제를 유출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답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답을 보내온 답을 적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시험을 보는데 스마트 안경으로 찍었어요. 그 찍을 수는 예,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예, 참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네. 가는데 그 이 일본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험생이 자신의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 문제 촬영했고요. 촬영을 해서 스마트 안경하고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촬영하면 그게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예. 스마트폰에서 이걸 X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죠. X로 자기 친구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받아서 야 빨리 문제 답 좀 알려줘봐. 이거 나 답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답을 보내줬고 이걸 받아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정해 줄만 하네요. 수법이나 수법. 아니 진짜 교묘하게 부정행위를 했는데 적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처음부터 외부 지인들과 짜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와사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 보러 갔는데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외부에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걸 보냈는데 처음부터 짜고 한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냥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이게 답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정행위인지 모르고 다 답을 보내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수상했던 거죠. 왜 이러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와사다 대학 오늘 입학 시험이 있는 날이네 하고 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럽니다.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꼬리를 잡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시험이 2월 16일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미 상황이 지나갔는데 네, 지나갔죠. 수험생이 이거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부인하면 이 부정행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와사다 대학이 그래서 이 수험생이 입학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는 걸 현장에서 적발해서 현행범으로 이렇게 붙잡았는데 현장에서도 예. 잡혔군요. 네. 그러니까 2월 16일 날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그 물리 창조 20학부 시험이었고요. 와사다 네. 대학이 입학 시험을 학부별로 다 따로따로 다른 쳐요. 날에.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와사다 대학의 그 창조 20학부뿐만 아니라 또 2월 21일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 또 와사다 대학에 또 온 거예요. 다른 대학으로, 다른 학부로. 그래서 네. 거기서 또 시험을 치는데 그때는 이제 와사다 대학이 알고 있던 거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 쓰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 시작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바로 이제 이 학생을 제지하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안경을 끼고 왔던 거죠. 그래서 현행범으로 적발했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와사다 대학은 학부마다 본고사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 그러니까 여러 개 시험을 봐서 합격을 여러 개 해놓으면 그중에 자기가 선택해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덜미를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덜미를 잡히니까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했다 실토했고요.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낙방을 했는데 또 떨어질까 봐 부정행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와사다 대학 가기 전에 다른 대학을 했는데 여러 군데 갔나 봐요. 모양이구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안경이 비싸기도 하지만 요즘은 저가형 중국산도 나와가지고요. 뭐 수십 달러 정도면 수십 달러요? 네, 수십 달러면 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부정행위에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스마트 안경이라고 얘기 안 해주면 네. 알아채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와세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잡힌 학생이 어떤 스마트 안경을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시험 볼 때는 안경을 다 벗게 하고 안경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험을 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시력이 안 좋은 학생, 눈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좀 해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글쎄요. 글쎄요. 근데 네. 이거 참 재밌겠네. 이거 조금 더 이게 진화를 한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올 만한 그런 그 뭐가 그렇죠. 있겠는데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요. 글쎄요. 예, 우리가 미처 눈치 못 채는데 맞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최근 LA 메트로 열차에서 여러 건의 강력 사건이 발생하자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메트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열차와 지하철에서 순찰을 늘리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약해진 가운데 사과나 계란 등 식료품 가격이 조금이나마 내리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이미 보도를 해드렸던 맥도날드의 $5짜리 메뉴는 한 달 동안만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LA 지역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캐런 베스 LA 시장도 LA 메트로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공개석상에서 LA 메트로 시스템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느끼던 반대 사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안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캐런 베스 시장은 지난달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났다고 자축하는 자리에서 메트로가 안전하다고 선언을 하면서 LA 대중교통 시스템을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중교통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즉 더 이상은 LA 메트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한 달 만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요. 최근 이미 보도를 해드렸듯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8시간 이내 무려 3건이나 강력 사건이 벌어졌었죠. 3건 모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13일 월요일 저녁 7시 막 넘어서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죠. 이 글렌데일에서 웨스트 로스펠리스 로드, 또 사우스 센트럴 애베뉴 근처 메트로 버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운전사가 그 버스를 멈추고 정차를 했고 4명의 남성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거리에서 또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도중 2명이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글렌데일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약 2시간 후 사우스 LA 지역 전철역에서 한 여성이 또 흉기에 찔렸었죠. 메트로시 이 그린라인 전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4일 화요일 오후 2시쯤 환한 대낮인데 이땐 엔시노 지역 버스 안에서 강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벤츄라 블루보드와 발보아 애베뉴 부근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갑자기 가슴 쪽을 이제 폭행당하고 나서 휴대전화를 뺏겼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시장도 결국 뭐 버스와 지하철 등 이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네요. 네, 이 메트로 승객들이 사실 불안감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거의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승객들은 공포에 떨면서 이래서야 버스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가 아니라도 최근 들어서 대중교통에서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엔 그 유니버셜 시티 이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었죠. 그리고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한 사건 소식도 자주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폭행 등 강력 사건 등만 뉴스를 통해 보도될 뿐이고요. 마약에 취한 승객들이
그 대중교통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 또 강절도, 성폭력 이런 사건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버스, 지하철을 자주 타는 한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탈 수 있겠느냐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캐런 베스 시장은 사실 메트로 보드 오브 디렉터의 수장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베스 시장과 또 메트로 이사들 오늘 오전 11시 15분 잠시 뒤에 기자회견 열고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 방안들을 발표합니다. 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버스와 열차에서 그 수사 당국의 순찰을 증가하고 또 경찰관들이 눈에 띄도록 배치를 늘리는 그런 내용을 담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선 다음번 메트로 보드 오브 디렉터 전체 회의에서 이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시장 자신도 그렇고 시의원들 또 고위 공무원들 이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우선 한 달 동안 전부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좀 생각이십니다. 강력한 명령도 발을 내리고 발령을 네. 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자 무조건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출퇴근하실 때 무료니까 네. 전부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타게 만들고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야죠. 자기는 그냥 뭐 매일 그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남 보고만 자꾸 타라 그런다고 그건 누가 그거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네. 자기 자신이 그냥 앉아서 타고 말이죠. 몸으로 그거 저 실천해보고. 유튜브로 네. 매일 내보내주고 말이죠. 네, 이런 걸 네. 좀 해야죠. 그러니까요. 최영호 앵커님을 시장으로 참 보내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지난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3.4%로 다소 안정이 되긴 했는데 식료품 가격이 조금이나마 좀 내리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4월 CPI에서 식료품 가격 그 한 달 전인 3월보다 0.2%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의 경우엔 좀 올랐는데요. 3월보다 0.3%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0%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식료품 물가는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1.1%가 높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 식료품 가운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어떤 식품입니까? 대표적인 게 사과와 계란입니다. 네. 사과는 1년 전보다 12.7% 오. 가격이 떨어졌고요. 예. 계란도 9% 하락해 눈에 띕니다. 이 밖에 햄 마이너스 3.4%, 치즈 마이너스 3.3%, 생선과 해산물 마이너스 2.1% 이렇게 가격이 내렸습니다. 반면 소고기, 밀가루는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소고기는 1년 전보다 10.1%, 또 밀가루는 2.5%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CNN은 이 식료품 가격 하락은 폭이 작긴 하더라도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식료품가 오름세는 팬데믹과 함께 시작해서 수년 동안 전체 물가 상승세보다 훨씬 강했는데 그러다가 지난 2월에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그 상승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외식 물가는 한 달 전보다 올랐다라고 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상승폭이 더 크겠죠? 네, 4.1%가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패스트푸드 그런 카운터에서 주문받는 이제 식당 물가는 4.8% 많이 뛰었습니다. 이에 패스트푸드 식당 찾는 고객들이 줄고 소비액도 축소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패스트푸드 가격은 2019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33%가 높은 수준입니다. 33%요. 2019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값이 3분의 1이 올랐네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와, 네. 자, 얼마 전에 그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맥도날드가 $5 그 세트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쭉 판매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 한 달 동안만 네, 그렇게 $5 세트 메뉴가 판매됩니다. 네. 맥도날드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다음 달 6월 25일부터 $5 세트 메뉴를 한 달 동안 그렇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5 세트 메뉴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맥더블
버글이나 맥치킨 샌드위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거기에 또 치킨 너겟 4조각이 더 들어가고 여기에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음료 이렇게 구성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재 뉴욕시에서 비슷한 품목으로 판매되는 걸 보면 가격이 $18 26센트에 달한다며 $5는 많이 저렴해지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많이 저렴해지는 거네요. 그렇지만 한 달 동안만. 네.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egg 머핀을 샀거든요. 아, 맥도날드에 가서. 맥도날드에서? 네. 그 아침에 그거 좀 맛있거든요. 네. 그 egg 머핀. 근데 그게 $5예요. 그 하나가. 세금까지 합하고 그러면 $5 50센트. 네. 두 개 사면은 $11. $11. 아 이거 이 맥도날드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크기도 예전 같지 않죠? 글쎄 뭔가 작아 보여요. 그 우리가 괜히 그냥 느낌이 그런 건지 정말 작아진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 작아진 듯 해요. 예. 사이즈도 말이죠.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은 네. 손가락 2개씩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렇죠, 먹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한 손만으로 손가락 2개만으로도 충분히 잡히고 네. 이게 폭 안에 들어오니까 손바닥 안에 그리고 포장지를 딱 뜯어가지고 딱 열잖아요. 그러면 아 귀엽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크기가 작아져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네. 사이즈가 작아진 건지 우리 느낌이 그런 건지 네. 어쨌든 egg 맥머핀이 $5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지난 10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의 수가 70% 가까이 증가했고 또 LA나 뉴욕 등 주요 도시 7곳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들의 60%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는 소식은 오늘 아침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사가 어디서 나온 그러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나 알아보니 뉴욕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라고 발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욕에 계신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윤경복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 이 뭐 한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첫째로 저희는 한인 1.5, 2세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인데요. 제가 6살 때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네. 좀 한국말도 좀 서툴어서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next generation 1.5, 2세들하고 소통하며 가장 힘들게 사시는 이민 한인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 우리의 시간과 자본을 기부하는 기부 문화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앞서 한인 시니어들의 실태 조사를 위탁해서 실시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한인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높고 소득이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아시안 시니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LA에는 65세 이상의 에이션 시니어의 빈곤은 14.2%입니다. 근데 한인의 빈곤은 23.2%로 우리 에이션보다 거의 2배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아시안보다는 한인 노인들이 훨씬 빈곤율이 훨씬 높은 겁니까? 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65세 이상의 그 LA 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14.2포인트라고 하면 우리 한인 분들이 23.28포인트라는 겁니까? 네, 그게 우리 그 리포트에서 우리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게 사시는 뭐 어르신분들 계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LA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리포트가 national report에서 7시리 그런 우리가 컬렉션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주로 뭐 LA도 우리 한인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 빈곤이라는 게 그 poverty 그리고 또 near poverty 제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서 그런데 그냥 basic necessities, food, housing, transportation 이게 가장 힘들게 그거 커버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A만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른 주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인 시니어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한인 시니어들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게 뭐 심플한 그런 답은 없지만 그래도 코리안 아메리칸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는 많은 시니어들이 아시다시피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 한인 시니어는 시민권, 영어 능력, 뭐 미국 거주 기간 때문에 뭐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등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인 이민자들도 그렇지만은 다른 아시아 국가 이민자들도 영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또 이민자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한인 시니어들만이 이렇게 어려움을 크게 겪을까요? 아니 우리 한인 시니어들만 어려움을 겪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 네. 그래도 그 아시안 그 population하고 같이 그게 다 비교되면 네. 그래도 그 이민 역사가 더 길고 또 오래된 그런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Chinese American, Japanese American 네. 그리고 또 새로 온 이민자들을 특히 인도, 뭐 필리핀 뭐 이런 그런 아시안들은 또 영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나라에서도 편하죠. 영어를 하면서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왔으니까 그거를 다 합치면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좀 특별히 language 그 English proficiency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이민의 이 역사가 좀 짧고 또 와서 예전에 뭐 다들 이렇게 수입이 그렇게 월 페이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와서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도 금액이 좀 낮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이 돼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훨씬 더 한인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 가능성도 보이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그냥 이렇게 뭐 딱딱하게 굳어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진짜 20년, 30년 우리 새 시대 그리고 특히 뭐 the next generation 그런데 지금도 2.5세 제너레이션이 그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말도 못하고 뭐 저보다 더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 랭귀지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죠. caring about Korean community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우리 1세들의 우리 부모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우리 그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좀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는 진짜 여기서 미국에서 뭐 영어도 하면서 좀 그런 문제
좀 뭐 없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제너레이션이 그래도 이제 우리 힘들게 사시는 한인 커뮤니티를 이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점점 영어를 잘할수록 한국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뉴욕에서 본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성공할수록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한인 커뮤니티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고 좀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자기 뭐 대학교 친구들 한국 친구들하고 뭐 다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 다 잘 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기부, 우리 타임 이런 거를 묶어서 한인 커뮤니티를 진짜 뭐 몇 명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랩스업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화를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면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들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한인 커뮤니티 재단을 시작한 지가 우리가 벌써 뉴욕에는 22년 됐습니다. 우리가 2002년에 이런 아이디어를 시작했는데요. 네. 첫해 우리가 그냥 좀 뭐 이런 뭐 큰 부자들이도 아니었고 저도 그 중에 파운더인데요. 그냥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보면 코리안들은 이런 기부 문화가 이렇게 좀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habit.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첫 해에 우리가 6만 불을 거뒀어요. 2003년에 6만 불을 그리고 우리가 그 6만 불 가지고 5단체 12,000불씩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근데 작년 2023년 20년 후에 작년에 우리가 제가 한국말을 좀 $14 million를 우리가 후원을 토로를 하고 작년만이 거의 $2 million이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60만 불을 다른 시리에 우리가 기부를 했어요. 그 $600,000. 근데 그 LA에도 우리가 5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에 설립이 된 그러한 단체인데 첫 해는 $6만 모금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1,400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20년 동안에 그렇게 모금액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1,400만 그한 액수는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닌데 말이죠. 어디서 그렇게 후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그런 능력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1년, 그냥 overnight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고, 우리가 그런 근육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조금씩 같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그리고 점점 또 20년 동안 또 우리 그런 능력이 또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20년 전에는 진짜 우리 아무도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우리 다른 시리에도 진짜 그런 상상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런 트레이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지난해 한 해에 $1,400만 지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에 모두 합해서 $1,400만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도 작년뿐만 거의 $2 million는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첫 해 우리가 6만 불,
그 네, second year는 maybe 10만 불. 그리고 그게 계속 커지고 그리고 그게 알겠습니다. totally 14 million 된 거인데요. 네, 네. 금방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네. 면에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뉴욕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의 윤경복 회장과 함께했습니다.